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코로나의 끝이 있기는 한 걸까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일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 집단 감염에 어린이와 청소년 감염도 속출하고 있고 우려 변이로 떠오른 오미크론이 또다시 세계를 멈춰버릴까 걱정도 큽니다. 위드 코로나를 준비한 지 한 달 만의 일이라 걱정은 더 큰데요. 부스터샷 추가 접종과 함께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적인 방역 원칙을 지키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라는 말을 절실하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자, 12월에 문을 여는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은 뉴스캐스터 오사연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활동이 펼쳐집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선거일 180일 전 제한 금지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내일까지 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을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강원도 관광사업체 회복지원금 신청 기간이 오는 8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말까지였던 강원도 관광사업체 신청 기간을 8일까지 연장한다고 전했는데요.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도내 관광사업체로 신청은 온라인이나 각 시군 관광부서, 강원도 관광협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강원도청 범위고미 돌봄센터가 내년부터 돌봄 취약계층에게도 개방됩니다. 강원도는 범위고미 돌봄센터의 입소 대상을 기존 강원도청 직원 위주의 자녀에서 한부모 가정, 또 맞벌이 부부 가정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로 돌봄 공격이 깊어진 만큼 키즈카페, 북카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내 입주한 도내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원주 혁신도시 내 13개 기관이 채용한 지역 인재는 총 87명으로 전체 평균보다 28.2% 낮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더욱이 도내 공공기관이 국토부에 제출한 내년도 계획서에도 지역인재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춘천 출신 탁구 선수 장우진이 한국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복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임종은과 함께 복식조를 이룬 장우진은 2021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남자 복식에서 결승까지 오르며 한국 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확보했는데요. 아쉽게도 금메달은 나중을 기약했지만 65년 만에 첫 은메달을 통해 한국 남자 탁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오사연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뜨거운 이슈와 현안을 기자의 선으로 정리해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김기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조치를 보류했죠.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정말 가파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일상회복을 기대했었던 거는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모양새인데요. 네. 도내에서도 지금 현재 확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원주와 춘천에 이어서 이제 도 전역으로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제만 105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전인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오늘도 105명이 지금 확진이 됐습니다. 예. 이틀 사이에 지금 210명의 지금 확진자가 도내에서만 발생을 한 건데요. 네. 이는 어쨌든 지난해 2월에 도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일일 역대 최다 확진자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적 확진자가 도내에서 8,850명으로 지금 늘었거든요. 이런 추세라면은 앞으로 열흘 안에 도내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화천에 있는 군부대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지금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확산세가 너무 커지자 이 정부가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현재 파장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그런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해외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국내에 유입이 될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워낙에 많이 늘어나니까 병상 부족도 또 하나의 걱정거리인데 앞으로는 코로나에 감염이 돼도 자택에서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제 지금까지는 확진자의 경우 대부분 이제 입원 치료를 했었죠. 그렇죠. 생활치료센터나. 근데 이 앞으로는 무증상이나 일부 경증 환자 또 70세 미만의 재택 치료를 동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게 하는 재택 치료 방식을 지금 추진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워낙 지금 확진자가 넘쳐나고 있고 병상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화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추진되는 그런 대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대책은 벌써 몇 달 전부터 정부와 일선 지자체, 방역 당국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조치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서는 이 재택 치료 방식으로 131명이 오늘 현재 131명이 지금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네. 현재 도내 병상 상황을 살펴보면 치료병원은 131개 병상 가운데 83.5% 그러니까 360개가 지금 차 있는 상태입니다. 남은 병상이 한 71개 정도 되고요. 생활치료센터의 경우에는 381개 실 가운데 61.2%인 233개가 사용 중이라서 148개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전국 상황보다는 다소 좀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뭐 확진자가 워낙 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기존 1,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국민에게 지급됐던 이른바 방역 패스라고 하죠. 이 부분도 돌파 감염자가 지금 워낙 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2차 접종을 마쳤으면 계속해서 유효했었는데 이제는 2차 접종을 마친 날부터 향후 6개월 동안만 유효한 것으로 조정을 했고요. 기본 접종도 이제 앞으로 지금 전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지만 1, 2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차까지도 사실상 기본 접종을 하겠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세가 수그러들지 않아서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은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또 등장을 하면서 또 하나의 걱정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치명률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하고 어쨌든지 간에 국내 유입을 좀 막을 수 있는 건지 어쨌든 어려움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유럽,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전 세계 곳곳으로 지금 확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이 아주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확인된 나미비아 외교관이 항공기 환승 과정에서 이 인천국제공항에 잠시 머물렀다가 한 것이 확인이 됐고요. 어제는 또 나이지리아에 다녀왔다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부부 역시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 방역 대책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라도 국내 유입을 좀 막아나겠다는 방침인데 앞으로의 이런 추세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에는 방역 관리에도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역학조사에도 좀 어려움이 많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게 위드 코로나 이 일상 회복 정책이 추진되면서 사적 모임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상당히 좀 풀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또 연말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기 회복 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던 만큼 사실 풀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이런 방역 위험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는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어쨌든 우려가 좀 현실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각 지자체와 함께해서 일일 확진자 규모를 좀 어디까지 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또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좀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감당할 수 있는 분명히 규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를 넘어서게 된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개인이 이런 사적 모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씩 좀 고려를 하면서 줄이기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방역 의식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도 방역이지만 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숨통이 좀 트이는가 했는데 여러 가지 조치들로 인해서 과거로 또 돌아간다거나 어려움이 더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때요?
워낙 경기가 코로나19가 지금 거의 2년째 계속 지속이 예. 되고 있기 때문에 워낙 경기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행이 되면서 이제 좀 숨을 좀 쉬고 살만한가 했는데 그렇죠. 사실 이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또 다시 조이게 된다면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큰 2중, 3중의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예. 될 겁니다. 사실 판매할 음식 또 뭐 물건, 직원들도 새로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새로 장만을 하거나 새로 채용을 하거나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그걸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이 4주 동안 지금 일단 잠시 멈춰진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방역의 고삐를 좀 바짝 죄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확진자가 줄고 또 방역 당국의 컨트롤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 위중증 환자 비율도 좀 줄여야 하는데 이런 조치들로도 이 확진세가 좀 진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결국 모두가 멈출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 발생 이후에 방역과 경제, 요 힘겨운 외줄타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둘 사이 균형을 맞춰가는 일,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 지역 지방자치단체 10군데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특수형태 지자체인 DMZ 특별연합 지방자치단체 구성이 제안됐습니다.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DMZ 특별연합 지자체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중 변호사, 강대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 변호사님, DMZ 특별연합 지방자치단체 이게 어떤 것이고 제안의 배경에 대해서도 먼저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DMZ 특별연합 지방자치단체란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합니다. 그렇죠. 지금 시민분들이 볼 때. 현행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별도로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따로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현행 법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대통령령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따가 강 변호사님 말씀하시겠지만 내년 1월 13일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이 시행이 돼서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졌다. 일단 그래서 이제 지금 DMZ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움직임도 네. 좀 더 활성화된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강원도와 경기도의 접경지역 시군 협의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강원도에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예. 이렇게 5개가 들어갔고요. 경기도에는 연천, 파주, 김포, 강화, 옹진 예. 이렇게 이제 10개 단체가 있었는데 그 전에 2008년 4월 달서부터 협의회를 구성해서 접경 예. 지역의 어떤 민원이나 뭐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 건의하고 어떤 안건도 건의하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협의회 정도 수준에서는 뭔가 좀 파급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다 이렇게 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800만 을 아우르는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하면서 예. 거기도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와 어떤 이제 뭐 보조를 맞춘다거나 이런 어떤 차원에서도 예. 또 우리도 DMZ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자 이런 움직임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큰 틀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강 변호사님, 그렇다면 좀 깊숙하게 들어가 볼게요. DMZ 특별연합 지방자치단체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네.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199조에 의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 목적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으면 되고요. 그 형태는 법인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이 되면 사무소를 둘 수가 있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의회는 각 소속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이 구성이 될 것이고요. 이 필요 경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나 사무 범위에 따라서 분담이 될 것인데 예. 국가나 시도가 위임 사무를 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가입이나 탈퇴는 의회 의결을 받아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DMZ 접경지역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내부적으로는 구성이 합의가 좀 잘 도출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충분히 승인이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명칭이나 이런 관할 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분쟁이 없지만 만약에 사무소를 어느 시군에 둘 것이냐 또 실질적인 경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실질적인 협의는 어쨌든 계속돼야 될 텐데 이쯤에 궁금한 게요, 권 변호사님, 그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그 DMZ 인근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체는 기존에도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이번 협의체하고는 그럼 어떤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152조 지방자치법 152조에 행정협의회가 현행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2개 이상의 시군이 어떤 사업을 하려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거기에 어떤 재정 같은 것들을 뭐 다 협의해서 뭐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시군 차원에서 어떤 협의회가 이게 뭐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 뭘 크게 어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명목상의 협의회지 이게 어떤 실권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9조에 현행 법에도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강 변호사님이 말씀하셨고 내년에 1월 13일 날 시행될 그리고 현행 법에도 있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구속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예. 또 어떤 파급력도 없는 이런 단체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더 강력한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이거다 이렇게 딱 나온 건 아니지만 예. 더 강력한 파급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고 한다. 예. 부산, 울산, 경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뭐 중부권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충남권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거는 딱 뭐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라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특정한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이런 이제 알맹이가 뭐냐 이런 문제가 또 그렇죠. 남아 있겠죠. 예. 예.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 시장군수 협의회와 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차이점을 뭐 분야별로 말씀드리자면 예산의 지원 가능 범위와 또 사무소가 있냐 없냐 또 집행기관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군수 협의회는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장소를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받지도 않습니다. 또한 합동의회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결정 것도 특별히 있지도 않고 네. 또 공무원들끼리 협약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이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이 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사무소를 일단은 설치를 합니다. 그것이 예. 뭐 특별지방자치단체 뭐 도청이 될지 뭐 어떠한 형태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무소를 설치를 하고요. 법인의 형태이기 때문에 뭐 정규직이나 계약직 직원을 또 뽑을 수도 있고 예. 각 시군에서 파견받아서 직원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집행기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사무 집행이 가능하다. 또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타이트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합동의회를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좀 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DMZ 특별 지자체가 구성이 잘 되면은 DMZ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행정적, 재정적 힘도 키울 수 있고 지역 소멸 위기 뭐 늘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는 있는데 두 분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DMZ 특별 지자체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권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는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은 찬성이고요. 예. 그럼 도대체 뭘 할 거냐? 예. 사실 DMZ라는 것이 비무장지대지만 그래서 이제 2018년 9월 19일 날 남북 정상들 간의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고 남북 군사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GP, OP 이런 것들 다 이제 철수하고 예. 그다음에 뭐 도로도 내고 동해안, 서해안 철도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자고 얘기는 했는데 예.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개성공단도 재개하자 이렇게 얘기는 됐었는데 사실은 후속 조치가 지금 없고 그렇죠. 남북 관계가 교착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 이제 그 종전선언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미국, 중국, 그다음에 남북한이 다 이제 참여하는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이 좀 조속히 체결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군사합의가 9.19 군사합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DMZ 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결성이 돼서 움직인다면 사실 DMZ가 남북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2km씩 4km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동서로 248km나 되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개성공단처럼 남북한이 어떤 월경을 하거나 이런 부분만 좀 통제를 하고 남한의 어떤 기업이나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이 좀 자유롭게 만나서 경제 자유구역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자유롭게 진짜 물건을 만들어 봐라. 이런 어떤 획기적인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지 않겠나.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DMZ 그 접경 지역이나 이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큰 파급력이나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예. 접경 지역이 많은 강원도 입장에서는 평화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린다면은 굉장히 좀 찬성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도 특별 지자체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다만 약간 우려스러운 것이 예. 어떠한 접경지에 있는 지역 주민이 강원도의 주민이면서 동시에 특별 지자체의 주민이면 약간 교집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에 이익을 두고 결정을 할 것이냐 이런 혼란이 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사실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도에 태동한 이후에 자리를 잡을 듯 하면서 못 잡았어요. 사실 예. 재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너무 치중돼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거리상 물리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발전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이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예. 한 목소리를 내면서 발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강원도에는 DMZ 접경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북부에는 DMZ 접경 특별지자체를 추진을 하고 경기권 남부에는 뭐 스마트 반도체 벨트라 그래서 경기권 남부엔 별도로 특별지자체를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 강원도도 DMZ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환동해권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북부의 울진이나 포항하고 묶던가 또 폐강지권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내 폐강지가 아니라 뭐 다른 지역의 폐강지권하고 묶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특별지자체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참 좋겠지만은 지자체라는 게 각자 입장이 다 다를 거고 독립된 행정체제 속에서 이제 수십 년씩 지내왔는데 이게 참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될까, 융합할 수 있을까,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는데 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논의나 준비가 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 거시적인 거에서는 모든 지역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지만 자세히 미시적으로 접근하면 지역 주민들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름만 만들어 놓고 아무런 성과 없이 예산만 잡아먹는 그런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이 법인의 형태이기 때문에 뭐 계약직이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세금을 굉장히 잡아먹는 형태가 될 것인데 여기에 수반하는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자면 내년이 지방선거가 있는데 각 지자체 중에 DMZ 특별지자체에 속하는 각 지자체 시군 중에 지방정부가 바뀌는 곳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영속성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시장 군수님들이 확신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권 변호사님 끝으로 어떤 논의나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예, 보시는지요? 일단 그 DMZ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이제 비무장지대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여전히 정부와 국방부 간의 사전 조율이나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서 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할 거고요. 예. 그리고 당연히 또 북한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이제 알맹이가 나오는 거죠. 무조건 뭐 특별지방자치단체만 만들어 놓고 사실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다면 굳이 뭐 이런 단체를 왜 만들었나 이런 이제 무용론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DMZ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전에 강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원도민과 경기도민 전체의 어떤 의견을 잘 수렴할 필요도 있고요. 거기서 도대체 뭘 할 거냐, 뭐 유네스코 뭐 이런 도시를 만들 거냐,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 자유구역을 만들어 줄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생태 환경 관련된 어떤 일을 할 거냐, 이런 목적을 명확하게 강원도민과 경기도민들에게 전파를 하고 그 의견을 잘 수렴하고 이런 것들을 또 규약에 잘 실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잘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좀 균형 발전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DMZ의 특별지자체 구성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권성중 변호사, 강대규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